5장 3절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R3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평면의 방정식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법선이라는 용어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법선의 수학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평면이 주어졌을 때 평면 위에 놓이는 한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겠죠. 이 무수히 많은 직선들이 있을 텐데 이 모든 직선하고 동시에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다면 이 직선을 우리가 이 평면에 대해서 법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평면 위에 놓이는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노란색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면 이 벡터를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법선 벡터는 이 평면상에 놓이게 되는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벡터랑 수직이 되는 벡터를 말합니다. 자, 이제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려면 이 법선 벡터라는 용어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R3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공간 위에 놓이는 한 점을 지나는 자, 이렇게 한 점을 A라 놨습니다.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점의 좌표가 X좌표는 X1, Y좌표가 Y1, Z좌표가 Z1이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지나고 그리고 이 평면 위에 놓이는 임의의 점을 생각합니다. 평면 위에 놓이는 임의의 점을 여기서 P라 놨습니다. 임의의 점을 P라 놨어요. 이 P는 X, Y, Z라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치 벡터를 표시해 보려고 하는데요. 원점에서부터 요 점 A까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요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를 항상 우리 위치 벡터를 하죠. 자, 이제 A의 위치 벡터를 A 벡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P의 위치 벡터를 P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요 벡터를 P라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A에서 P 방향으로 가는 벡터 있겠죠. A에서 P 방향으로 가는 벡터, 이 초록색 벡터는 자, 얘를 표시하는 방법은 A에서 초록색 벡터를 더한 것이 P 벡터가 돼야 되니까 초록색 벡터는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초록색 벡터는 평면 위에 놓이는 벡터예요. 그리고 A점을 반드시 지나는 벡터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평면에 놓이는 한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하고 동시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수직이라는 얘기는 내적이 제로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는 요 한 점 A를 지나면서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라 불려지는 벡터를 하나 생각하겠습니다. 그 벡터를 이렇게 N이라고 놓을 생각이에요. N. 자, 여기 보다시피 한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0벡터가 아닌 그리고 n의 수직이 되는 평면의 방정식이니까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벡터가 이 n이 법선 벡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법선 벡터. 자, 이제 그럼 이게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 점을 지나는 평면에 놓이는 벡터가 초록색 벡터인데 이 빨간색 벡터를 n 벡터라 한다면은 이 n 벡터는 바로 평면에 놓이는 한 벡터랑 수직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법선 벡터거든요. 왜냐하면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모든 벡터랑 수직이 되는 벡터가 법선 벡터인데 결국은 이 평면에 놓이는 이 P가 임의의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점 A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벡터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들하고 항상 수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을 찾아볼까요? P-A 하고 n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니까요. 이게 바로 구하려고 했던 이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이 위치 벡터, 이 P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평면의 정확하게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평면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 평면에 대한 벡터 방정식 말고 얘를 풀어서 쓰는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P 벡터의 성분은 시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니까 종점의 좌표요. X, Y, Z고요. A 벡터의 성분은 X1, Y1, Z1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벡터와 N 벡터의 내적이죠. N 벡터는 A, B, C예요. 이것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계산하면 벡터의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죠. X-X1 그리고 Y-Y1 Z-Z1이에요. 이 벡터와 ABC 벡터의 내적은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벡터와 벡터의 내적이 성분이 주어졌을 때는 끼리끼리 곱해서 다 더하죠. 자, 제1성분끼리 곱하고 제2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할 겁니다. 그럼 이 A를 먼저 씁시다. A X-X1 B Y-Y1 C Z-Z1 이퀄 제로. 이것이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랍니다. 요 위에 거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얘는 그냥 간단하게 평면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평면의 방정식에서 항상 주목할 부분은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Z 앞의 개수는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각각의 괄호가 0이 되는 값이 지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얘는 보통 이렇게 또 써서 표시하지만 보통 이렇게 풀어서 씁니다. 얘를 쭉 풀어서 써보면은 전개할까요? AX 그리고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BY 그리고 CZ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이거 상수예요. 상수 A, B, C도 상수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 다음 알파벳 D를 써서 표시한다면 평면의 방정식을 간결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도 또한 평면의 방정식의 이런 편, 이거 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D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의 합을 그냥 편의상 D라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고, 다시 강조할게요.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Z 앞의 개수는 평면의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림도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것이 교재에도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모양은 이제 ABC가 법선 벡터가 되는 평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의 수직이 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어떤 평면의 방정식을 편의상 알파로 나와볼까요? 그런데 이제 이 평면의 방정식이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평면 위에 놓이는 점이 A점이에요. 1,1,-1이고요. 이 직선의 수직이라 했었으니까 이 직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근데 이 직선에 방향 벡터가 필요합니다.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를 A 벡터로 놔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Y 앞에 계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X 플러스 1 그리고 이퀄 Y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 써야 돼요. 3분의 Z 플러스 3입니다. 이제 이 노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은 2, 마이너스 2,3입니다. 2,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런데 잘 볼까요? 이 직선이 평면의 수직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색 이 방향 벡터, 이 직선의 방향 벡터도 결국은 편에서 알파라 놓을까요? 알파의 수직이 되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A라는 벡터는 노란색 직선 입장에서 보면 방향 벡터 역할을 하지만 이 평면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법선 벡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선 벡터가 주어지고요.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알파라는 평면의 방정식을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밑에 있는 식처럼 표시하면 됩니다. 자, 한번 구해볼까요? 2 그리고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1 그리고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y 좌표 그리고 플러스 3 z 마이너스 z 좌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이퀄 제로입니다.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z를 먼저 쓰고요. 나머지 다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3 이퀄 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평면의 방정식은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어서 예제 7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했을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얘기인데요. 두 평면이, 자, 이제 하나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뭐 이런 평면이 있었더라 볼게요. 자, 두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편의상. 자, 이제 여기를 알파라는 평면, 얘를 베타라는 평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을 때 요 사이각을 구하는 얘기예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했을 때 이 세타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단순하게 놓고 보겠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면 알파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 베타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서 바라보면 마치 직선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사이각이 세타인데요. 우리는 알파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A 벡터, 베타라는 평면의 법선 벡터를 B 벡터로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바라보면 벡터는 평이동 시킬 수 있거든요. A 벡터는 요렇게 여기 끝점에다 이제 그림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일부러 요 끝점에다 놨습니다. A 벡터를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도 이렇게 평이동 시켜서 여기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주황색 벡터는 알파고 수직이에요. 노란색 벡터는 베타고도 수직이고요. 자, 그러면 잘 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요 각은, 요 각하고 요 각을, 요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요 각을 알파라 놓아 볼게요. 알파에다 요 각을 더하면 90도인데요. 알파에다 세타를 더해도 90도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이 이 각이 세타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평면이 이루는 사이각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교각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교각을 구할 겁니다. 우리는 앞에 내적 단원에서 공부한 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사이각을 세타로 놓는다면은 코사인 세타는 이제 A하고 B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들을 나타내거든요. A와 B의 내적이 분자,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분모입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법선 벡터의 성분은 바로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Z 앞의 개수가 법선 벡터의 성분을 나타냅니다. A 벡터의 성분은 그냥 나온 순서대로 합시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4예요. 자, B 벡터의 성분은 여기는 지금 X가 없어요. X가 없다는 얘기가 X 앞의 개수가 0이라는 얘기예요. Y, Z만 있잖아요. X 앞의 개수가 0, Y 앞의 개수 1, Z 앞의 개수 1입니다. 자, 이제 이 A, B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A와 B의 내적입니다. 0, 마이너스 1, 플러스 4. A의 크기, 루트 2가 되는군요. 아, 이거군요. 루트 1. 따로 계산합시다. 1, 4, 4, 16. 18이군요. 루트 18. 그리고 B의 크기는 루트 1, 그러니까 루트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얘는 2, 9, 18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루트예요. 3 루트 2, 루트 2분의 3이었군요. 약분됐습니다. 루트 2, 루트 2니까 2가 됐죠.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코사인 세타 2분의 1이니까 이게 3분의 파이에 대한 이네요.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자, 이제 코사인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얘기인데 이게 세타거든요. 지금 그냥 탄젠트 세타는 루트 3이네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죠. 탄젠트 세타 값이 곧 탄젠트 3분의 파이에 대한을 구하는 것이었으니까 루트 3이었습니다. 만약에 각을 구하랬으면 답은 3분의 파이에 대한이라 쓰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탄젠트 세타를 요구했으니까 루트 3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예제 8번을 보겠습니다. 이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이 있습니다. 이걸 알파로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조금 아까 풀었던 거는 반듯하게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나갈 경우에요.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요걸 말합니다. 요거. 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 한 직선을 그어놓을게요. 이해하기 쉽게. 요 각을 세타로 놓은 겁니다. 요 각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각의 사인을 계산하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이 평면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니까 평면에 수직이 되는 법선 벡터가 있겠죠. 노멀 벡터가 있습니다. n을 써보겠습니다. 평면의 방정식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z 앞의 개수가 평면의 법선 벡터입니다. 2,-1,1이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직선의 방향 벡터를 a 벡터로 놓겠습니다. 편의상.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자, 요거 분모 1, 요거 분모 1로 보면 돼요. x 앞의 개수 1, y 앞의 개수 1, z 앞의 개수 1이에요. 1, 1, 2가 됐습니다. 그림을 잘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요 각은 90도가 돼야 돼요. 이게 법선 벡터니까요. 그럼 이제 요 각을 우리가 편의상 알파라나 여기 알파를 다른 용도로 썼군요. 그러면 이제 파이라는 다른 기호를 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파이하고 세타를 더한 것은 당연히 2분의 파이에 대한이에요. 문제에서 우리가 세타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파란색 벡터와 초록색 벡터의 사이각이 코사인이니까 우리는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 파이를 이용해서 얘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사인 세타를 계산하려고 하죠. 문제에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 했었잖아요. 요 각의 사인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잘 보면 세타는 넘기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죠. 이해됐죠? 넘긴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삼각함수를 간단하게 바꾸는 거 우리 부록에도 있고요. 이미 앞에 기초수학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2분의 파이의 홀수면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죠. 이 뒤에 파이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예가로 간주해서 그냥 쓰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니까 1사분면이죠. 1사분면에서 모든 함수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결국은 이렇게 돼요. 즉 구하려고 하는 사인 세타는 식을 변형해 보니까 코사인 파이를 구하는 거와 똑같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파이가 요 그림상으로 보면 초록색 벡터와 파란색 벡터의 사이각이에요. 그 코사인 파이니까 아까 여기다 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적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각을 계산할 수 있겠군요. 이제 파이니까 A 벡터와 M 벡터의 내적이 분자예요. 그리고 A의 크기와 N의 크기가 분모예요. 정돈하겠습니다. A와 N의 내적이죠. A와 N의 내적 끼리끼리 곱합니다. 제일 성분끼리 2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A의 크기죠. 루트 따로 계산해서 쓰겠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4, 5, 6 루트 6이 됐네요. N 벡터의 크기 역시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4, 5, 6 루트 6이네요. 이제 정돈하니까 4에서 1 빼니까 3, 루트 6, 루트 6이니까 6, 약분하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이 결국은 정돈하니까 이렇게 코사인 파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예제 8번의 답은 사인 세타 값을 구해본 결과 2분의 1이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공식 하나 증명 없이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와 비슷한 공식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상에 놓이는 직선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여기 z가 없어요. 평면상의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선 바깥에 한 점을 x제로, y제로 한다면은 이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로라 할 때 이 로를 구하는 공식을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이런 모든 증명은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계산 문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룰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x 앞에 개수의 제곱, y 앞에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이제 x 대신 x0, ax0, y 대신 y0를 대입합니다. by0 플러스 c 이퀄 제로꼴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평면상에 놓이는 직선이 있고 직선 바깥에 놓이는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제 이와 비슷한 것을 공간상으로도 확대하려고 하는데요. 공간상에 평면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평면의 방정식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 이퀄 제로예요. 얘랑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cz 더하기 d면 공간상의 평면이고, 이렇게만 돼 있으면 평면상의 직선입니다. 이제 공간상에 한 점이 있습니다. 얘랑 비슷하게 x0, y0, z0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처럼 평면 바깥의 한 점에서 평면에 이르는 최단거리를 로라 놓겠습니다. 이 로를 구하는 공식은 얘랑 매우 닮아 있습니다. 로는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z 앞에 개수의 제곱이 비슷하지요? 그리고 이것도 이퀄 0으로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x 대신에 x0, y 대신에 y0, z 대신에 z0를 대입합니다. ax0 플러스 by0 플러스 cz0 플러스 d,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중요한 공식입니다. 증명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이 교과정이 아니라 다른 교과정에서 배울 테니까요. 일단은 쓰임새가 많으니까 꼭 암기를 해두세요. 자, 이제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재 본문의 마지막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예제 9번 별표시 해볼까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평행할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젠가 만나게 되고, 그러면 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아, 평행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공식을 쓸 생각입니다. 평면 바깥의 한 점에서 평면에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쓸 생각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평면이 베타, 그냥 논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면을 알파로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베타는 평면 위에 한 점을 아무거나 잡아요.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100 잡으면 1이 나오니까 맞죠? 100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 평면은 반드시 이퀄 제로꼴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4를 넘기겠습니다. 이 알파라는 평면은 x 더하기 2y 마이너스 2z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이렇게 놔야 되고요. 이제 평면 바깥의 한 점에서 평면에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공식 로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두 평면 사이 거리와 같습니다. 이 점의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아무 점을 잡아서 거리를 계산해도 결과적으로 평행한 두 평면 사이 거리는 언제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특정한 점을 잡아서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겠습니다. 로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절대값 x 대신에 1, y 대신 0, 0, 마이너스 4예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니까 3이고요. 4, 8, 9, 9의 루트니까는 여기 3이군요. 그래서 약분하니까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평면 사이의 거리가 1이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초미분적 분학을 제1장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부터 이제 5장 이 3절 공간상에서의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까지 모두 다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 있는 삼각함수는 이미 기초수학 교과정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중복돼서 이 교과정에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기초 수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부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기초수학 우리 교과정의 파트 3만이라도 잘 학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이 대학 편입수학의 미분적 분학을 공부할 때 이 기초수학 파트 3가 즉 함수편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학습을 해둬야만 합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우리 기초 미분적 분학을 모두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